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시작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2022년까지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미국 경제가 올해는 급락세를 보였다가 내년에는 급반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는데요. 나스닥 지수는 사흘 연속 최고치를 기록하며 장 마감 기준 10,000선을 돌파했습니다. 뉴욕 김철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연준이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논의 결과 제로금리 수준인 현재 기준금리를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까지 제로금리 유지 방침도 내비쳤습니다. Where we expect to keep it until we are confident that the economy has weathered recent events, is on track to achieve our maximum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goals.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경제 회복 속도가 매우 불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계속되는 공중보건 위기가 경제활동과 고용, 물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 회복 속도는 코로나19 억제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Full recovery is unlikely to occur until people are confident that it is safe to re-engage in a broad range of activities. 연준 위원들은 미국 경제가 올해 6.5%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겠지만 내년엔 5%, 내후년 3.5%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준은 미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범위의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연준의 제로금리 동결 발표에도 다우존스 지수와 스탠더드앤포어스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은 사흘 연속 최고치를 기록하며 장 마감 기준으로 사상 첫 10,000선을 돌파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호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경고했고 실제로 경기도에서는 80여 명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지난 2월 28살 A씨는 고속버스 안에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구 신천지 교회에 가서 확진자를 접촉하고 기침과 발열이 있다. A씨는 긴급 이송됐고 다행히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역학조사 결과 A씨의 진술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결국 A씨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2년형을 받았습니다.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어떤 사유에서건 용납될 수 없는 큰 범죄라며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한 겁니다. 지난달엔 인천의 한 20대 학원 강사가 직업과 동선을 숨기면서 대응이 늦어져 8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 강사를 소환해 거짓 진술이 감염병 확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번에 있는 환자를 출석해 없는 상태 거짓말한 거 그거 하나예요. 이처럼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경기 남부청에 입건된 사람은 81명이나 됩니다. 자가격리 또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게 되면 감염병 예방법 및 관련법 등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됐지만 수도권에서는 또 4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수원의 50대 확진자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연구동의 청소업체 직원으로 확인돼 이 건물이 폐쇄됐고 직원 1,200명은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서울에선 방문 판매업체 리치웨이와 연관돼 10여 명이나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코로나19 백신 3상 임상시험이 다음 달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국립보건원사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CNN에 세계 민간제약사의 실험용 백신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초여름이면 적어도 하나 이상의 백신 후보가 진전된 임상시험 단계에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서 인종차별 문제가 주요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캘리포니아에서 60대 한인이 중국 바이러스라며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심각한 미국 내에서 아시아인 혐오에 맞선 인종차별 철폐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서지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트위터에 올라온 60대 남성의 사진. 얼굴엔 온통 피멍 자국에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 남성의 손녀는 현지 시간 9일 오전 트윗을 통해 리알토 지역에서 자신의 할아버지가 버스를 타려던 중 흑인 남성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는 중국 바이러스를 원치 않는다며 단지 한인이라는 이유로 폭행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 이후 It comes from China. That's why. It comes from China. I want to be accurate.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인을 경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한인은 현지 경찰에 폭행 가해자가 검은 후드티에 흰 바지를 입은 남성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녀의 게시물은 소셜미디어상에서 빠르게 퍼지면서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리알토 경찰은 범인이 한인 할아버지를 뒤에서 밀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인이 피해자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흑인 사망에 대한 항의 시위 확산 국면과 맞물려 동양인 차별에 맞선 연대 커뮤니티도 등장했습니다. 응답하라2 인종차별 사이트에 신고된 피해 사례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2천여 건 정도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흑인의 인권운동을 계기로 소수인종 전체의 인권을 향상시키자는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플로이드 씨의 사망 사건은 단순히 흑인 차별 문제를 넘어 인종차별 자체를 개선시킬 수 있을지 또 다른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경찰 가혹행위로 숨진 플로이드 씨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위대를 조롱하는 백인들의 동영상이 공개되며 거센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또 플로이드 씨 죽음으로 드러난 인종차별을 부정하는 듯한 언급들이 잇따르면서 사퇴, 사과 행렬도 이어졌습니다. 워싱턴 김웅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엎드려 있는 누군가를 무릎으로 누르고 뭐라고 외치는 사람. 경찰의 무릎에 눌려 숨져간 조지 플로이드 씨 사망 당시 모습을 재현하며 조롱하는 일단의 백인들입니다.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고 항의하는 시위대 옆에 모든 생명이 중요하다는 구호를 걸어놨습니다. 플로이드 씨 죽음에 항의하는 시위에 맞대응하는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구호입니다. 이틀 전 뉴저지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주 교정당국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Corrections officer was suspended and rightfully so. It's reprehensible. 플로이드 씨 이름을 코로나19에 빗댄 댓글을 달았다가 대형 체육관 체인 최고 경영자는 사임해야 했습니다. 단순한 실수라기보다 미국에서 인종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어떻게 소비되는지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숨진 플로이드 씨의 동생은 의회에서 흑인들의 외침을 무시하지 말라고 애원합니다. George called for help and he was ignored. Please listen to the call I'm making to you now. CNN은 미국 내 12개 도시가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습니다. 수천 개 넘는 미국의 다른 도시들은 아직입니다. 민주공화 양당은 경찰 개혁안을 놓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폭력 행위의 책임을 민주당은 더 지워야 한다. 공화당은 그럴 필요 없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찰 개혁안이 곧 발표될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들의 자금 확보를 위해 2조 원 규모의 기업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6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안건으로 기업자산 매입 프로그램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 대상을 소상공인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임대료는 재산가액의 5%에서 3%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 시민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위원회는 검찰과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도에 방준환 기자입니다. 검찰 외부위원들이 공소제기의 타당성을 따져달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 서울중앙지검은 그 전 단계로 오늘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이재용 부회장 관련 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올릴지 논의합니다. 추첨을 통해 선발된 검찰시민위원 15명 중 10명 이상이 참석해야 하고 참석자 과반수의 결정으로 수사심의위 부의를 판단하게 됩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제출했던 20만 장이 넘는 수사 기록 등의 내용을 30장으로 압축해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병을 위한 주가 조작 등 이 부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중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 측은 국민이 알아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시민위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 중 재판 과정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두고 일각에서 기소를 전제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구속할 만큼의 범죄 혐의가 없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담겼습니다. 시민위에서 소집이 결정된다면 수사심의위원회는 2주 안에 이 부회장 기소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립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결정에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검찰과 심의위가 다른 결론을 낼 경우 향후 재판 등에서 검찰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현행 민법에는 친권자의 징계권을 명시하고 있어서 부모의 체벌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법무부가 징계권을 민법에서 아예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40대 엄마 A씨가 5살 딸을 가방에 가두어 숨지게 한 또 다른 사건. 이웃 주민들도 알았을 만큼 학대가 심했습니다. 애기가 많이 우는 소리 들리고 어떤 여성분이 이제 고함을 치면서 애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법원은 지난달 이 엄마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훈육이었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부모로서의 정상적 훈육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기는 합니다. 민법 제915조에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징계권은 훈육을 넘어 이른바 사랑의 매로 불리는 체벌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부모의 징계권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모의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도 새로 만들 것을 검토 중입니다. 법무부가 징계권 삭제에 나선 건 1960년 민법이 첫 시행된 이래 60년 만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팀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징계권 삭제가 아동학대 근절의 첫걸음이고 체벌 근절의 실현까지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체벌 없이 어떻게 기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가이드라인은 없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도 법 개정을 출발로 해서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연내 시한을 마련해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제로금리 유지 방침에도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되며 코스피가 소폭 내림세입니다. 코스닥은 개인의 단독 사자에 6거래일 연속 상승 중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는 6.94포인트 하락한 2188.75에 코스닥은 5.42포인트 오른 764.04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주요 지수가 대체로 약세를 보인 가운데 나스닥은 만선에 안착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며 10거래일 만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하락 중이고 삼성전자가 외국인 팔자의 이틀 연속 내림세입니다. 반면 우선주의 강세가 이어지며 삼성중공업 우가 20% 가까이 급등 중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영국에서 코로나19 임상시험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셀트리온 그룹주 전반이 강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90원 8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코로나로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받던 어린 학생들이 수업은 하지 않고 게임에 빠져 거액을 쓰는 일이 잦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후베이성 스옌시 한 파출소에 9살 어린이가 자수하겠다며 찾아왔습니다. 경찰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고 묻자 울먹이며 아빠 휴대폰으로 게임 결제를 했다고 털어놓습니다. 아이 아빠는 온라인 수업 시간에 몰래 게임을 하고 결제까지 하는 잘못을 반복하자
교육 차원에서 자수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장수성에서는 한 중학생이 엄마 휴대전화로 게임 아이템 구매를 위해 3만 위안, 우리 돈 500여만 원을 결제한 일도 있었는데요. 부모가 게임 회사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각종 조건과 핑계를 대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미디어 노출 시간이 늘어난 아이들을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를 최근 해제하면서 프랑스 내 음식점과 카페 등이 다시 손님을 받게 됐습니다. 리옹의 유명한 지역 식당인 부숑. 직원이 자를 이용해 꼼꼼히 테이블 간 간격을 재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기 위해서인데요. 오랜만에 단골 식당을 다시 찾은 손님들의 표정은 더없이 밝습니다. Ça m'a vraiment manqué, ça fait 2 mois là. Même plus de 2 mois que j'attends. Moi c'est régulier, c'est 1 à 2 fois par semaine que je viens manger ici donc Parce que c'est ça. C'est la solidarité qui va compter. Surtout dans des petits quartiers comme ça. 그러나 공간이 작은 식당들은 최소 1m가 넘는 사회적 거리두기 제약 때문에 테이블 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코로나19로 현재까지 2만 9천 명 가까이 숨졌는데요. 문을 다시 연 식당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투명 가림막 등으로 확산 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근무 방법 등이 변하고 있습니다. 도쿄의 한 미용실. 손님들 좌석 간격을 띄우고 예약 건수를 줄였더니 좀처럼 매출이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민 끝에 미용실에서는 새로운 영업 형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온라인 스토어인데요. お店で扱ってるこういうスタイリング剤だったりとか、こういうヘアケア商品だったりとか、5%、10% とかそれぐらいになるんですよね。 또 직원들도 고객과 연결하기 위해 SNS 등을 통해 손님들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스타일링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35명인 도쿄의 AI 개발 기업입니다. 영업이익률은 계속 오르고 있지만 향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 회사에서는 필요 경비를 줄이고자 사무실 규모를 축소해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이사할 곳인데요. 넓이는 기존 사무실의 3분의 1 정도며 월세는 7분의 1에 불과합니다. 새 사무실에서는 사장 혼자 근무하고 직원들은 모두 재택근무를 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건 독일의 악기 제조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이들의 장인 정신은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엘튼 존과 앙드레 류, 메탈리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음악가이고 메이드인 작센의 악기를 사랑한다는 점입니다. 독일 작센주의 포크틀란트 지역. 공방 100여 곳에서 1,400명이 넘는 악기 제조 전문가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350년 이상의 악기 제조 역사를 가진 곳이지만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콘서트가 취소되고 음악 학교들도 문을 닫아 악기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11대째 관악기를 만들고 있는 이 공방도 마찬가지입니다. Es gibt im Grunde genommen für unsere Kunden keinen Grund, sich jetzt für neue Instrumente zu interessieren. Sie haben gar keine Möglichkeit, die in irgendeiner Form zu nutzen.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랜 전통과 기술에 대한 자긍심으로 오늘도 악기를 만지는 손길 하나하나에 정성을 들여 혼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하던 보건소 직원 3명이 쓰러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폭염에 대비해서 전국 선별진료소에 에어컨을 설치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과연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최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보건소 선별진료소. 30도 안팎의 초여름 더위에도 의료진은 방호복을 벗을 틈이 없습니다. 3시간 이상 이 환자를 검체를 채취를 하려니까 땀이 비오듯하고 그러니까 이제 탈수도 되고 어지럼증 같은 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음팩을 몸에 올려 더위를 식혀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아이스팩 같은 거를 사이에 끼고 있긴 한데 사실은 검체가 많아지면 그럴 시간조차 없어요. 인천 선별진료소에서 보건소 직원 3명이 더위로 쓰러지는 등 야외 선별진료소가 폭염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전국 선별진료소에 에어컨 설치비 30억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또 기온이 올라가는 한낮엔 운영 시간을 줄이고 사전 예약제를 도입하는 등 근무 여건도 개선됩니다. 아울러 레벨 D 보호구 이외에도 더위에 견디기 쉬운 전신 가운 4종 세트를 착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현재의 선별진료소는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임시로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장기화에 대비하려면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선별진료소가 되게 이제 가건물이잖아요. 더운 여름이든 추운 겨울이든 쾌적하게 의료진들이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그 반영구적인 진료소를 설치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는 의료진이 레벨 D 방호복을 입지 않고도 냉방시설이 갖춰진 상태에서 검체를 채취할 수 있는 부스를 25개 자치구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나 동선이 인터넷에 떠돌며 사생활 침해나 자영업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나서서 일괄적으로 삭제 작업을 하고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민정희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입니다. 확진자가 방문한 곳으로 알려지면서 손님이 확 끊겼습니다. 홈페이지에 뜨고 뭐 전부 그 SNS 다 뜨니까 그거 보고 누가 오겠어요. 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문을 닫으면 덜 손해 나니까. 확진자 동선은 접촉자를 빠르게 찾기 위해 인터넷에 공개되는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온라인에서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 4월 확진자 동선 공개 기간을 축소했습니다. 이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동선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SNS나 포털 사이트에는 2주가 지나도 관련 정보가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포털 사이트에 연락해 삭제를 요청해야 했습니다. 저희가 강제로 지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 3분의 1 정도는 우리가 왜 지워야 되느냐, 우리가 알 권리가 있다고 지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공개 기한이 끝난 정보가 유통돼 사생활 침해 등 2차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각 지자체가 인터넷진흥원을 통해 포털 사이트의 일괄 삭제를 요청하도록 하고 이런 일을 담당할 모니터링 요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포털 사이트와 언론사에도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했고 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동선 정보 삭제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전 세계 76개 국가에서 한국어 배움터를 제공하고 있는 세종학당이 올해 34곳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K-팝과 한류 열풍을 타고 한국어 열풍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정혜록 기자입니다. 계획 있어요? 계획 있어요? 계획.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어 배움터 역할을 하는 세종학당. 해마다 새로 기관을 지정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화상으로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밋 교수입니다. 네, 여기가 라오스 국립학교 한국어학과 건물입니다. 배울 것이 없었는데 이제 세종학당에서 공부하고 체험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어 정말 배우고 싶어요. 파이팅! 역대 최다인 총 50개 나라 101개 기관에서 신청을 해왔고 에티오피아에선 이 면접을 위해 꼬박 밤을 새워 기다릴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지금 새벽 4시인데요. 새벽 4시예요? 요즘에 낮에는 전기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나마 새벽엔 전기가 있어서 올해는 30개 나라 34개 기관이 새로 선정됐습니다. 그동안 한국어 배움터는 아시아 지역에 주로 몰려 있었지만 이번엔 덴마크와 스웨덴 등 유럽까지 뻗어나갔습니다. 반신반의했는데 열기는 현장 가서 실사할 때보다 더 뜨거운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당분간 학당에 가서 공부할 수 없게 된 학생들을 위해 처음으로 온라인 수업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최근 봉준호 감독의 기생 중 영화도 보는데 한국어를 알아들을 수 있으니 훨씬 재미있게 느꼈어요. 아 그래요? 아니 우리 기생충 그거를 알아들을 정도면은 지금도 우리 지금 한국말 잘하시는데 많이 배우신 것 같아요.
정부는 앞으로 비대면 수업을 더 다양한 언어로 제공해 날로 더해가는 한국어 배우기 열풍에 화답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은욱입니다. 이제 남부지방의 비도 대부분 그쳤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전국이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다만 오후부터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초보다는 폭염의 정도는 덜하겠지만 그래도 오늘 덥겠습니다. 여전히 경북 내륙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에 서울이 32도, 강릉이 33도, 대구가 31, 대전과 광주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가 내린 뒤 습기가 많아 오늘 아침 서해안과 남해안 지방에는 안개가 짙게 꼈습니다. 비구름과 안개가 걷히면서 낮부터는 다시 뜨거운 땡볕이 내리쬐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낮겠습니다.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잠시 뒤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